자, 오늘 배울 파트는 여기 우리 비유동부채 나가고 있었죠. 비유동부채에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투자자산에 대한 거 설명을 해드렸었죠. 투자자산, 비유동자산의 대표적인 투자자산은 투자부동산이라고 그랬었는데 얘도 진도 나가기 전에 한번 잠깐 중요한 파트라서 제가 한번 복습을 시켜드릴게요.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다 보면 언젠간 알게 되겠지. 자, 여러 번 나눠드렸던 정리된 내용이었었고요.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투자자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목적은 투자 목적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좀 이따 이거 복습 끝나고 유형자산 할 것인데,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이라고 했었어요. 또는 다른 말로 영업용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업무용이라고도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컴퓨터 한 대 샀다. 그러면 얘는 지금 유형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유형자산의 계정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투자자산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거, 투자 목적인데 우선 투자자산의 종류에는 장기자 들어간 거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쭉 설명해 드렸었죠. 유가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으로 나눠요. 지분증권은 주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채무증권은 채권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국채, 공채, 사채 이런 거 있었다고 얘기 드렸죠. 이러면서 저는 또 은근슬쩍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국채, 공채, 사채. 사채는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여기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써있죠. 이 특정 현금과 예금은 일단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당좌예금 개설하면서 당좌예금, 개설 보증금 이런 거 낸다 그랬었죠. 그럼 만약에 그 보증금을 내게 되면 우리가 차후에 당좌예금을 해지하잖아요. 해지하게 되면 그 돈 다시 받아요. 그런데 해지하기 전까지는 그 돈을 찾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은 이렇게 그 예금을 사용하는데 제약사항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 뭐라고 부른다?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적금을 들고 있는데 그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현금과 예금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용에 제한이 걸려있는 통장은 1년 이내에 그게 해지가 된다 할지라도 걔는 사용에 제한이 붙었기 때문에 계정을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쓰라고 얘기했더니,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업무 볼 때 이런 경우가 꽤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적이 있으신가요? 대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적금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3년 만기로 가입을 했는데 이제 만기가 2달 남았어. 근데 내가 지금 돈이 막 필요해. 3년짜리 1,00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해약을 하게 되면 적금의 특성상 그 이자 거의 못 받죠. 거의 3년을 채우려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해약하지 말고 내가 지금 돈이 급한 거는 1달, 2달만 쓰면 돼. 그러면 그 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 2달 동안에 이자 주면서 내 거 만기가 되면 이자가 훨씬 많겠죠. 그런 거 따졌을 때 이렇게 사용의 제한이 있는 그런 예금들은 우리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쓴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가증권은 이렇게 지분증권, 채무증권으로 구분을 하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회계 담당자로서 기록하는 용어 아니라 그랬었죠. 우리 회계에서 기록하는 용어는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 이렇게 기록한다 그랬었어요.
자, 특징들은 요 옆에 잘 나열해놓고 이건 어저께 설명 다 해드렸죠. 자, 어저께 하이라이트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는 요 항목이었었어요. 단기 매매 증권과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차이점은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수수료, 즉 취득 시에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취득 수수료 비용 별도로 반드시 기록하세요 그랬었죠. 그리고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얘기해드렸어요. 거기에 반해서 매도 가능 증권은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취득 과정에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이 차이점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유 과정에서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로 평가해 주게 돼 있죠. 매도 가능 증권은 사실 거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1년 내내 이 주식이 거래가 된 일이 없어. 그러면 공정가치를 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원가 그대로 써야 돼요. 그걸 원가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일지라도 있다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무 2급에서 물어보는 그런 상황들인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자, 지금 10,000원에 샀는데 공정가치가 15,000원이라면 증가한 만큼만 평가해서 써주라 했었죠. 그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 얘도 손익계정이라 했어요. 매도 가능 증권 근데 얘는 무슨 계정이라 했어요? 자본계정이라는 거. 자본의 어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들어가 있는 계정이에요. 이렇게 기록하는 게 달라요. 그 다음에 처분 과정에서 지금 매각하는 가격이 20,000원이면 5,000원이 더 증가했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15,000원 우리가 여기 갖고 있었던 이 공정가치 금액으로 처분을 한다고 했었고요. 처분하고 이익이 생겼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이 처분이익 계정도 손익 계정이에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라는 손익 계정.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위에 거는 수수료 계산하지 않았을 때 밑에 거는 수수료까지 계산해서 지금 써놓은 금액이고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뭐가 차이 나는데요? 매도 가능 증권은 처분할 때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자본 계정에 있는 금액을 먼저 반드시 상계 처리해서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이유는 자본 계정은 매년 2월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팔아서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소멸하는데 영원히 소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계정에 있는 이런 계정들은 반드시 처리하기 전에 먼저 상계 처리. 이익이면은 차변에 써야 되죠. 손실이면은 대변으로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상계 처리라는 것은 반대편 계정으로 보낸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도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이나 공통적인 거예요. 얘네들은 다 손익 계정들이에요. 비 오는 날 왜 다시 설명하고 있냐면 중요하니까. 손익 계정 중에서도 영업 외 비용이나 수익. 여기 지금 다 비용이 아니라 수익 난 것만 쓰고 있죠. 영업 외 거래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 계정이다. 이거는 명확하게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지금부터는 유형자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유형자산 이렇게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까? 써주는 게 나을까? 그쵸? 어떻게 하면 날 더 고생시킬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복습에 이어서 설명해 드릴 내용은요, 유형자산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유형자산의 목적 뭐라고요? 사용 목적인 거 잊지 마시고요. 유형자산의 목적은 사용 목적이고요. 사용 목적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해요? 영업용이라고 표현해요. 또는
업무용으로. 이게 다 지금 뭘 뜻하는 말들이에요? 유형자산을 설명하는 말들이에요. 자, 유형자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유형자산에는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그 다음에 기계장치, 그 다음에 구축물. 구축물은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 이따가 교재에서 구축물이 어떤 건가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걸 구축물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지금 회계 원리 배울 때 이 정도까지 써드렸죠. 여러분이 회계 1급을 하니까 여기다가 두 가지만 더 첨부할게요. 건설 중인 자산. 하나만 하면 되잖아. 두 개 할 필요 없다. 하나만 할게요. 자, 여기 건설 중인 자산까지 해서 요거는 건설 중인 자산은 써줄까? 설명할까? 말까? 건설 중인 자산은 제가 이따가 감가상각이라는 것부터 끈다고 거기 관련된 거라서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교재에서 써져 있는 내용이니까 이따 또 쓰기 싫어서 여기다 이렇게 메모만 해놓을게요.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유형 자산 중에서 감가상각 하지 않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토지하고요. 여러분 영어 쓰면 모르지? 써봐? 영어도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난 영어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게 영어야. 영어 맞잖아.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읽으라 할 때 여기다 아이씨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다고 쳐봐요. 읽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읽어?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 영어 되게 싫어해. 잘 못했는데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다 읽게 됐어. 그랬더니 읽을 때 TODAY ISRAINING DAY 이런 식으로 읽었어. 그랬더니 선생님 어떻게 읽겠어요? 반항하는 거야. 이래서 정확히 읽은 것 같은데. 애들이 저거 빵 터졌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운동을 잘했어. 운동 중에서 달리기. 그래서 마라톤에서 나와가지고 등등 해가지고서 그 친구가 고려대학 갔어요. 체육학과. 응. 자,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써놓으세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뭐 감가상각이란 용어 안 배웠으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계속 설명할 거니까. 자, 그러면 유형자산의 종류 이것도 구분할 줄 아셔야겠죠. 이건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고 좋아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 본사를 머릿속에 하나 사진 찍은 것처럼 딱 떠올리세요. 그러면 그 회사가 공중부양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당연히 땅 위에 본사가 지어져 있겠죠. 땅,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거기 주차장에 차들 많이 서 있겠죠.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본사 로비에 들어가면 거기에 각종 그 컴퓨터, 모니터, TV를 할 것 없이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비품. 그 다음에 기계장치, 냉난방 장치 돌리려면 건물에서는 기계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 대표적인 그 구축물은요,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 본사 그 마당에 조각상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분수대도 있고 다 구축물이에요. 뭐 그런 것들. 그러면 여기 외우는 거는 종류는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으시겠죠. 자, 유형자산의
마찬가지로 유형자산과 관련돼서도 회계 담당자인 여러분들은 다음에 세 가지 절차를 똑같이 다 마스터하시면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기초과정에서는. 유형자산은 첫째, 얘도 이런 것들 회사에서는 사용하려고 사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 유형자산의 종류들을 취득할 때 얘네들을 기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유형자산의 그 취득 과정에서는 얘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부대비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요게 문제가 돼요. 왜? 부대비용이라면 취득하는 자산에 포함시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럼 부대비용이 어떤 게 대표적인 게 있느냐면, 부대비용의 대표적인 거 우선 토지와 관련돼서, 토지가 제일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토지를 갖다가 취득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토지를 취득하면 토지는 10만원짜리를 10만원이래요. 됐어요? 그럼 토지를 이렇게 10만원 주고 사면 토지와 관련돼서 더 나가는 돈은 없을까? 봤더니 뭐가 있나?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자, 이렇게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세금을 내래. 그게 취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가 있어요. 하나씩 쓸까 그냥? 예를 들어서 아니 뭐라 쓰자. 취득세하고 등록세라는 것을 내라고 하는데 얘가 5,000원을 내래요. 그러면 고지서가 오겠죠. 고지서가 왔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5,000원입니다 라고 한다면, 자, 이거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 회계 담당자니까 현금 나갔죠. 그럼 대변에다가 현금을 쓸 수 있어요. 그럼 차변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는 거예요. 취득세 써요? 등록세 써요? 뭐라고 쓰라고? 토지라고 쓰라고. 왜? 이 토지를 사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용은 나갈 필요 없겠죠. 얘가 바로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부대비용이에요. 부대비용이 발생하면 뭐라고 쓰라고요? 취득하는 자산 이름으로 써야지 그 토지 안에 포함이 되겠죠. 이해되신? 또 하나, 이번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토지는 길거리 가다가 심심하면 아무거나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토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중개업소를 이용하게 되죠. 그럼 그렇게 중개를 해주고 중개사들이 돈 내라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중개 수수료가 보통 발생을 하게 돼요. 중개 수수료 1,000원이 발생했대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회계 담당자인데 여러분한테 이 돈 달라고 청구서가 왔단 말이에요. 현금으로 줬어요. 그럼 대변에 현금 쓰겠죠. 차변에 뭐라고 쓰느냔 말이에요. 이것도 부대비용이에요. 토지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느냐면, 자, 토지를 지금 우리 회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산 거예요. 근데 이 토지를 샀더니 거기 땅 위에 건물이 있어. 걔네들이 사용하던 거. 그건 고이고이 보전해? 문화재처럼?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토지, 건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돌멩이, 자갈,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 없애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토지를 우리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단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은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하는데 직원들 동원해? 토요일 일요일마다 곡괭이 삽자로 망치 갖고 나와서 이 건물 없애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철거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철거 비용 2,000원 발생했대요. 그럼 이것도 철거하는 업체에서 철거해주고 돈 달라고 하겠죠. 얘도 현금으로 냈어요. 그럼 대변에다가는 현금 기록하면 되죠. 철거 비용 대변에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토지라고 쓰라고요. 얘도 부대비용이니까 뭐와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자, 또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자, 건물은 철거했으니까 그 다음에 땅을, 나무도 있고 돌도 있던 거 다 치워야겠죠.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정지 비용이라고 불러요. 토지 정지 비용이라고 얘기하면, 토지, 땅이라는 건 알겠죠? 정지라는 건 썩 이게 아니라
한자어로 정리할 때 정자예요. 정리한다는 뜻이고 땅지자예요. 땅을 정리하는데 드는 비용. 얘도 1,000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대표적인 부대 비용들이고, 좀 더 자세한 것들은 교재를 좀 참고하시는 게 낫겠죠. 저는 대표적인 부대 비용들을 설명해 드린 거고, 얘가 대표적인 부대 비용이래요. 부대 비용으로서 이 계정 못 처리하라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취득하는 자산, 토지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토지 살 때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이하고 못지않게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물 살 때도요. 건물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등록세 내야 돼요. 오케이? 중개 수수료 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건물이라고 적으세요. 자, 비슷하게 발생하는 게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를 사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는 내야 돼요.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이런 건 필요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유형자산과 관련돼서 먼저 알아야 될 취득 시 주의해야 될 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정리해 드렸어요. 됐나요? 자, 취득 단계에서 이런 것들만 구분하실 수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취득 시에 기록해야 되는 금액은 항상 공정가치로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공정가치. 이것도 참고로 그냥 알아주세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자산을 취득했다면 이제부터 얘를 차량 운반구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차를 샀는데 차를 갖다 이렇게 취득이 끝났다면 그 차를 갖다가 주차장에 잘 고이고이 모셔 놔야 될까요? 사용을 해야 될까요? 선영 씨는 집에서 잘 모셔놓고 있잖아. 왜? 면허증이 없어. 제가 옛날에 참 겁도 없었지. 하여튼 면허증 따기 전에 차를 먼저 샀어. 그 면허증은 일주일 후에 시험이야. 그럼 당연히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필기도 안 봤는데 차부터 산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에 떨어졌어. 실기에서. 그래서 한 달 뒤에 시험을 보는데 그동안 차 그냥 고이고이 모셔놨을까, 야금야금 타고 다녔을까. 동네 한 바퀴. 주차 잘할까 못할까? 그럼 새 차 긁어먹었을까 안 긁어먹었을까? 그렇답니다. 자, 이렇게 유형자산은요, 목적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형자산은 사용이 목적이에요.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죠. 취득 과정이 인정 끝났어요. 취득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유형자산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돈 들어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이 유형자산을 갖다가 취득하고 사용할 때 돈이 들어갈 텐데, 돈을 사용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회계 담당자이니 돈을 쓰게 되면 또 기록을 해야 되겠죠. 기록을 하게 될 때 거기 사용 과정에서는 이렇게 회계 담당자로서 기록해야 될 이슈가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얘가 자본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의 의미는 자산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적 지출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얘는 비용으로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슈예요. 그 다음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두 번째 이슈는 감가상각비라는 것이에요. 감가상각비. 얘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자, 우선 용어도 괜히 그럴싸하게 있어 보이죠? 자본적 지출? 회계에서는 이런 용어도. 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은 어떤 뜻이냐면, 얘는
우선 이 돈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건물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이 엘리베이터의 가격이 상당히 고가예요. 그러면 지금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비실비실 그랬었는데 새 거로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의 값은 보편적으로 올라갈까요? 그대로일까요? 떨어질까요? 즉 자본적 지출이라는 뜻은 자본적 지출이라는 뜻은 이렇게 그 원래 유형자산의 값어치를 증가시키거나 그다음에 내용연수 아직 안 배웠지만 사용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기 위한 그런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르고요. 자본적 지출은 거기 취득한 사용한 거기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사용한 자산의 명칭으로 기록하라는 의미가 바로 자본적 지출의 뜻이에요. 이 자본적 지출에는 건물에 관련돼서는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증축, 지금 우리 건물이 7층짜리인데 8층으로 증축하면 계획 재산적인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공통적인 내용들이 그 지출하는 금액들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런 것들 증축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거 리모델링을 하면 오늘 내일 하던 건물이 몇 년은 더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방공호 같은 경우는 건물의 일부를 갖다가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돈 많이 들어간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위해서 돈을 지출하게 되면 그 돈을 지출한 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고 치면 현금으로 지출했어요. 그럼 대변에다가 현금 쓰면 되죠. 근데 얘네들은 다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이면 그 사용한 자산 명칭으로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기록해야 되겠어요? 건물이라고 기록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수익적 지출. 건물에 대해서 또 하나 예를 들게 되면 건물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어떤 게 있느냐면 도색비라는 것은 건물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빛이 바라죠. 색칠하는 거. 근데 이 수익적 지출의 뜻은 보편적으로 원상복구, 그 다음에 그 처음 있었던 상태로 유지, 보수하는 것들. 도색비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유리창 보수해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샤시 보수해주는 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조명. 이런 것들. 그 상대적으로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죠. 현상 유지 또는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데 사용하는 비용들, 돈들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요. 걔를 비용 계정으로 처리해 달라는 게 수익적 지출의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익적 지출을 갖다가 여러분이 쓰실 때는 계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써요. 첫 번째는 수선비는 뭐하고 관련된 용어냐면 조금 전에 건물 또는 기계장치 있죠? 기계장치가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계장치일 때 수선비라고 쓰고요. 차와 관련돼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얘는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으로 씁니다. 얘가 수익적 지출에서 쓰이는 계정 과목이에요.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일단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먼저 정리해 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